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 박기영 교수님 연구소의 석사과정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Deep Multimodal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for Autonomous Driving이라고 해서 아카이브에 올해 2월달에 올라온 리뷰 페이퍼입니다. 이 아래 이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저자가 잘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정리한 내용, 그 다음에 디텍션, 2D, 3D, 그 다음에 라이다를 사용했을 때, 레이더를 사용했을 때, 터멀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의 디텍션,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3D 디텍션 부분에서 저자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한 센서, 어떤 센서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타입, 디텍션한 타입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퓨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두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갖춰야 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상관없이 강인함을 보여야 하면서,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구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이제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의 자율주행차는 멀티모달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이제 퓨징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이쪽에 있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카메라와 라이다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모달 센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에서는 Deep Multimodal Perception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멀티모달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퀄리티는 좋은지, 레이블링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드라이빙 시나리오를 포함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후 what to fuse, how to fuse, when to fuse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어떤 센서들을 퓨전을 통해 합칠 건지, 그리고 어떤 퓨전 방법을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에서 퓨전을 해야 최적의 피처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얘기 드리기에 앞서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센서들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 카메라, 그 다음에 터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들은 자세한 텍스처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이제 표지판 인식과 같은 2D 디텍션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센서의 단점으로는 이제 뎁스 정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센서는 레이더 센서인데요. 레이더 센서는 이제 도플러 효과를 사용해서 속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과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으로 현재 크루즈 컨트롤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는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이제 물체를 인식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적합하지 않은 센서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는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 보조 시스템에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니어 레인지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스피드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는 큰 좀 단점이 있는데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온도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먼지에 민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자율주행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이제 GPS나 갈릴레오 아니면 글로나스 등을 사용하는데 이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패스 플래닝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인 이거 비클의 위치 파악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이제 빛을 쏘고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빛을 검출함으로써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라이다의 장점은 이제 주변 라이팅 컨디션에 강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확한 뎁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스팔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팔스한 단점을 개선한 것이 이제 플래시 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래시 라이다는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덴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MCW 라이다는 이제 빛의 파장 특성을 이용한 라이다인데요. 간섭 방식을 사용해서 속도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쪽 그림은 이제 오스터의 플래시 라이다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오스터는 플래시 라이다의 장점인 이제 장거리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잘 극복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처럼 정말 덴스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FMCW 라이다의 이제 벨로시티 맵을 표현한 것인데요. 노란색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만 빨간색으로 속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저자가 데이터셋을 다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 제 왼쪽에 데이터셋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그 다음에 퍼블리시된 연도, 그 다음에 어떤 레이블링 방식을 사용했는지, 3D 바운딩 박스인지 2D 바운딩 박스인지 뭐 트래킹인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데이터셋을 수집했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접속 가능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셋 부분에서 이제 풀어야 할 문제는 이제 크게 데이터의 다양성과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리고 단조로운 주행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다양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레이블링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스파셜 앤 템포럴 미스얼라이먼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현실적인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레이블링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에러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강인하도록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먼저 무엇을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복셀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3D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다 포인트를 2D 그리드로 프로젝션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셀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복셀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이제 주변 드라이빙 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의 스팔스한 단점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기 복셀 방법에서는 클러스터링과 3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러닝 타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복셀 기반 방식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브렉스루한 논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셀넷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2018년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복셀 피처 인코딩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러닝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후 세컨드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복셀넷의 복셀 피처 인코딩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스팔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인풋 포인트가 있는 곳에서만 컨볼루션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계산량을 줄여서 다시 한 번 더 러닝 타임을 한 번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넷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이용한 것들이 이제 프로스턴 포인트넷, 포인트 퓨전, 로어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들은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카메라까지 함께 사용한 논문들입니다. 여기 있는 로어넷과 프로스턴 포인트넷은 상당히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발표드렸던 이제 파라메트릭 컨티뉴어스 컨볼루션을 이용하여서 이제 벌다이브 맵을 좀 더 덴스하게 만드는 논문과 그 다음에 포인트 CNN은 이제 카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카이 트랜스폼을 인풋 포인트에 적용하여서 이제 일반 CNN 구조에서도 잘 학습될 수 있도록 한 논문입니다. 위의 논문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아래 논문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2D 그리드로 프로젝션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크게 이제 스페이크럴 맵 방법과 그 다음에 카메라 플레인 맵, 그 다음에 벌다이브 맵에 투영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스페이크럴 맵에 프로젝션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구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덴스하고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에 아주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단점으로는 카메라 이미지와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퓨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 퓨전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뒤쪽에 웬티퓨즈 부분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제 카메라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카메라 플레인에 프로젝션 하게 되는데 카메라 이미지로 프로젝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이미지와 사이즈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퓨전을 할 수 있고 얼리 스테이지 퓨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의 스팔스한 단점 때문에 많은 픽셀이 비어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는 업샘플링, 민 에버리지라든지 니어리스트 네이버리라든지 바이레터럴 필터를 사용하여서 업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논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벌다이브 맵 프로젝션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벌다이브 맵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이제 3D 프론트 뷰에서 발생 가능한 이제 오클루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의 길이, 너비,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보존할 수 있어서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파이오니어 워크는 MV3D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높이, 밀도, 그 다음에 인텐시티 정보를 하드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논문이 이제 포인트 필라에서는 MV3D의 하드 코딩 방식이 이제 벌다이브 표현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칼럼을 만들고 이 칼럼들을 이제 포인트넷을 이용해서 각 칼럼의 피처들을 학습하도록 해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다음은 라이다 데이터와 카메라 데이터를 합치는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저자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단순히 라이다 포인트를 2D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키고 그 다음에 2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많은 방법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포인트 퓨전이나 프러스턴 포인트넷 같은 논문들이 이제 포인트넷을 이용해서 라이다의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3D 컨볼루션을 사용한 논문은 이런 논문, 이렇게 소수의 논문들만이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하여서 융합할 때는 이제 센서들 간의 캘리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AVOD와 같이 라이다 벌드 아이 뷰 맵을 이미지로 투영시켜서 사용하였고, 이제 Deep Continuous Fusion for Multi-Sensor Object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이미지를 라이다 벌드 아이 뷰 맵에 프로젝션 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Deep Parametric Continuous Convolution 이라고 제가 예전에 발표드렸던 논문에 이어지는 논문인데요. 스팔스한 라이다 벌드 아이 뷰 맵을 인터폴레이션해서 덴스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합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에디션 또는 에버리지 민, 아니면 concatenation, 아니면 ensemble, 아니면 mixture of experts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수직에서 이제 대문자 G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수학적 표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문자 F는 각 피처, 그리고 대문자 M은 각 센싱 모델리티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는 피처들을 단순히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처 맵들을 결합하는 컨캐티네이션 방법, 그 다음에는 엔셈블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는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를 제외한 방법들은 모두 다 임플리시트하게 네트워크가 알아서 피처 맵에 웨이트를 주는 그런 그러길 바랐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고려하자는 방법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카메라와 라이다를 밤에 사용할 때 카메라의 정보가 라이다보다 훨씬 적어지면 이전의 퓨전 방법들은 네트워크가 알아서 이제 웨이트를 정해주길 바랬다면, 이 방법은 웨이트를 학습을 통해서 모델링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엑스퍼트는 도메인 스페시픽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피처 맵들은 엑스퍼트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처리가 되고, 이 엑스퍼트의 아웃풋을 여기는 게이팅 네트워크로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평균하게 됩니다.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L 레이어의 이전 L-1 레이어의 피처들의 웨이트를 곱해주고 더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들은 더하면 1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각 센싱 모델리티를 고려해 주도록 해주었다는 점이 단순히 이전에 위에서 언급하였던 단순히 더하거나 붙이거나 합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언제 피처를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은 크게 early fusion, late fusion, middle fusion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middle fusion은 early fusion이나 late fusion의 장점만 합친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rly fusion은 이제 low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로 합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바로 첫 부분에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로우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장점,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 피처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이제 모델의 유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인데요.
센싱 모달리티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인풋 채널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이전에 학습해 놓은 것을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학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트 퓨전입니다. 이 방법의 특성은 얼리 퓨전과 정반대일 것이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모델의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센싱 모델리티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 센서만 학습을 시키고 합쳐주면 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하이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많은 메모리를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에 퓨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들 퓨전입니다. 이 방법은 모두가 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얼리 퓨전 그리고 레이트 퓨전의 컴프로마이즈 버전입니다. 여기서 이 수식은 이제 L스타에서 피처가 합쳐졌다. 이렇게 L스타에서 피처가 합쳐졌다 라는 수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얼리 퓨전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피처들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트 퓨전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가운데 레이어 중에서 중간 레이어 중에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제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또다시 이제 미들 퓨전은 이제 딥 퓨전과 숏컷 퓨전으로 나뉘는데요. MV3D나 Deeply FusionNet에서는 여기 그림과 같은 딥 퓨전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MFNet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숏컷 퓨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도 어느 방식이 더 좋은지는 언급이 없고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보니 이제 비교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퓨전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센싱 모델리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카메라랑 라이다를 많이 쓰니까 나도 쓴다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 센서가 사용 불가능함에도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각 센서의 특성과 사용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센서로부터 오는 입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한 논문도 많이 없고 여기 있는 아래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논문은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해서 이제 3D 프론트 뷰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날씨가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얼리 퓨전, 그 다음에 미들 퓨전, 그리고 레이트 퓨전을 하였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한 유일한 논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RGB 이미지와 라이다 프론트 뷰를 초기 합쳐보고 그 다음에 나중 끝단에서 합쳐보고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좋은 날씨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각 얼리 퓨전, 그다음 미들 퓨전, 그다음 레이트 퓨전에 대해서 MAP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타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합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제 불확실성과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래의 그림은 자율주행차가 밤에 운행할 때의 상황인데 적절한 퓨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카메라의 시그널은 uncertain이지만 라이다의 시그널은 certain 그렇게 해서 이를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을 때 페데스트리언일 확률이 60%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위치의 정확도는 90% 수준.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예시처럼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전에 소개드린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센서들을 퓨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리뷰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단순히 에디션, 컨캐티네이션, 엔셈블들만을 했고, 이는 자율주행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히 다른 논문과의 비교를 위해 Average Precision을 높이기 위해서만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확실성을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첫 번째로 이제 베이지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언 뉴럴 네트워크는 에피스테믹 언서튼티와 엘리어트릭 언서튼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피스테믹 언서튼티는 이를 이용하면 이제 모델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가 있고, 엘리어트릭 언서튼티를 이용하면은 이제 각 센서의 노이즈로 인한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히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로버스트니스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겐 계열의 모델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율주행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학습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퓨전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인데요. 퓨전을 언제 할지는 지금까지 계속 직관과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제 AutoML을 이용한 이제 아키텍트 서치 같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이제 시각화를 이용한 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자, 이런 뜻인데요.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이제 각 퓨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을 직접 살펴보면서 최적의 퓨전 레이어를 구성하자는 방법인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몇몇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멀티모달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한 사례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얘기 드리면, 저는 단순히 Average Precision을 높이기만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에서의 좋은 성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논문을 읽고 그 생각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율주행차에서는 접근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